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1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5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늘 정책 포럼에서는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3분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 토론을 하는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윤혜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021년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데 도움을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홈케어 플러스 서포터즈 사업을 2017년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 중인 현장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은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상담 심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화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심층 사례 전문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은 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과 재학대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죠. 2022년부터는 보건복지부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가족 내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인정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은 아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가족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자료집에 서면으로 축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과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처럼 아동학대 가정의 재확대 예방을 위해서 오늘의 포럼이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부터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볼까요? 안녕, 자기소개 해줄래? 안녕, 난 하윤이야. 안녕, 난 서준이야. 안녕, 난 은우야. 나는 지우야. 마음이는 어떨 때 가장 힘들어?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나 보석하는데 사진 찍는 거 부끄러워서 싫어.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싸울 때. 말 안 듣는다고 엉덩이 때릴 때. 그럴 때 마음이는 뭐 해? TV를
하나 꿈을 만들어. 인형놀이 해. 막 도망가. 어떤 기분이 들어? 나서 무서워. 띠띠용. 무섭고 싶어. 엄마 아빠가 화 안 나게 하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 안 하고 무서워.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나 봐. 그럴 땐 어떻게 해? 엄마 어떡하지? 기사해. 엄마가 그러니까 참아. 이불 속에서 귀 막고 있어.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엄마 아빠 미워? 아니,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좋겠어.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도록 사랑한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묻어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총 3분의 전문가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발제를 들으면서 첨부하고 싶은 의견이거나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배화옥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경상국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배옥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재학대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학대 사례 건수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통계를 보면 2020년도 재학대 사례 건수가 5년 전인 2016년도의 재학대 사례 건수의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 재학대 사례 비율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의 약 10%를 넘게 차지. 그 얘기는 뭐냐면 10개 아동학대 사례 건수 가운데 10개 중에 한 건이 재학대 건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 재학대라는 게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재학대 되는데 그 재학대도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듭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2번 이상.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하고 숙명여대 강지영 교수하고 같이 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결과인데, 그 아동권리보장원의 2017년도에 있었던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풀었던 결과에 보통은 1회 학대로 그치는데 90% 이상이 한 번 재학대 일어났던 게 7%이고 2번 이상 재학대가 반복 재학대가 약 한 1%에 가깝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학대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중복 학대입니다. 약 절반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제약대 사례 특성 가운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연령이 10세에서 15세까지라는 거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3년입니다. 중학교 3년 보통. 그 6년이 가장 제약대를 많이 입는 경험하는 연령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대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40대, 30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여기에 보면 제약대 그 피해 아동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3년이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의 아동을 자녀로 둔 40대, 30대 부모가 많겠지요. 그 다음에 관계는 부모 95%가 넘고요. 이제 그냥 초기 학대 있잖아요. 1회 학대의 부모 구성비가 한 89%, 85%에서 89% 되는 반면에 재학대 학대 행위자는 90%가 훨씬 넘어요. 재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부모 구성도 친부가 친모보다 조금 비율이 한 10%, 한 8% 가까이 높습니다. 여기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학대의 특성 중에 이 조치, 재학대가 일어난 그 사례 조치를 보면 원가정보가 68.3%, 가정복귀가 4.5%,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70한5% 선이고 분리조치가 23.4%.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재학대가 일어났을 때 한 4분의 3은 가정에 다시, 그 다음에 한 4분의 1 정도는 분리.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까 재학대 학대 행위자가 부모가 95%라는 얘기는 다시 그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4명 중에 3명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학대를 왜 예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은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에게 미치는 그 나쁜 영향, 악영향, 이제 그냥 한 번 두드려 맞고 뭐 된 보다는 반복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훨씬 더 이런 정서적, 심리적 그런 뭐 인지 행동적으로 나쁜 그 결과를 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폭력의 전이, 폭력의 대물림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이제 계산했던 그 논문에 의하면 최소 약 한 4천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까지를 이제 계산을 해내고 있어요. 이 중에 직접 비용 대 간접 비용이 약 한 한 2대 8, 그러니까 한 직접 비용이 이제 이 사회 경제적 비용 가운데 한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직접 비용 있잖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이 합치면 약 한 10% 정도가 돼요. 10% 정도가 된다는 건 직접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직접 쓰는 겁니다. 이 기관의 아동학대 사례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입하는데 직접 비용의 한 3분의 1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학대 사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단일학대와는 1학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제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 가운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담 업무 과부담. 2020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71개, 71개소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38,000건 이상 담당을 했습니다. 이 단순 계산해서 단순으로 나눴더니 개소당 평균 한 550건 정도. 매일 평균 일요일, 토요일 없이, 휴일도 없이 매일 1.5건을 담당한 걸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상담원 1인당 평균 64개 사례를 담당하는 걸로. 그 다음에 2017년도 응급학대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2만 건에 대해서 9만 7천 건 이상의 현장 조사를. 이 얘기는 의심 사례 한 건당 평균 4회 이상 현장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업무 시간, 업무량 양 288만 시간, 1인당 약 3,850시간. 365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1인당 약 10시간 이상. 1인당 10시간 이상. 그 다음에 상담원 접종 민원이 개소당 1,470명으로 산정되지만 이제 실제 상담원 수는 749명이니까 절반밖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상담 업무가 그만큼 과부담이라는 과부담. 그 다음에 미국 가정지역 방문 서비스 사업, 이제 진작부터 있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많이 길지요. 저도 이 발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그다음에 역사가 긴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있고 선별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인력도 이 보편적 사업에는 이제 간호사하고 준 전문가가 투입되는 반면에 선별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인력 다학제 간의 인력이 투입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비스도 다르고요. 서비스도 다르고 공통적으로는 아동학대 위험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거는 이 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2019년도 홈케어 플래너 스포트즈 성과 분석 연구 보고서 32쪽에서 38쪽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HFA, 그 다음에 Nurse Family Partnership, 그 다음에 Healthy Start 프로그램, 그 다음 밑에 머터널, 이 네 개는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내용, 이 마지막에 있는 Early Start,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이 위에 있는 대상, 이 대상을 보면 다 아동학대 고위험 군들입니다. 고위험 군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방문자, 소위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교육받은, 훈련된,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문 주기도 이렇게 사업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꽤 정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초기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요 서비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오른쪽의 내용인데 이 서비스가 아동 학대, 아동 재학대 발생에 예방을 하거나 억제를 하는데 효과적이었던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논문으로 보면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이 절반 이하로 나왔다. 그 다음에 임신 중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이나 니코틴 같은 경우는 학대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이거를 억제하더라. 그 다음에 학대 비율이 3% 낮게 나왔다. 그 다음에 학대 예방 및 감소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논문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얼리 스타트 쪽인데 그 재학대 예방을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입증한 문헌은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름 그대로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이름 이제 명칭 자체가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 이거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목표가 학대 위험 요인 감소고 두 번째가 통합 사례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크고 1차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지만 같이 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인 그 가정입니다.
아동 행위자,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가정의 개입 단위이고요. 그다음에 개입 사정 척도해서 16.4점 미만 대상이니까 고위험이 아니라 저위험 가정이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리되어 있고요. 사업 수행 기간은 22년도에는 50개 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했는데 올해는 29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크게 지역관리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임상치료 전문 인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관리자는 그야말로 이 사업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제 이 가정방문 서비스 업무 담당합니다. 그리고 임상심리 치료사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이제 둘 다 자격증이 좀 다르고, 여기 보면 파타임 고용, 그다음에 업무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업무가 그 전공에 따라서 임상심리.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사이에 홈케어 플래너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이 300명이 넘는 케어 플래너가 5,739분 상담 사례 54,750의 서비스 제공. 한 명이 평균 한 19명 상담 178의 서비스 제공해서 사례 한 명당 9회 제공한 걸로 나와 있고요. 사업 수행 인력은 893명이 총계입니다. 총계.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이제 중요한데요. 이 홈케어 파견 프로그램, 그다음에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방문이 필수입니다. 가정방문, 홈케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서비스 계획 절차를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초기 면접 사전. 똑같아요. 위에랑 밑에랑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거 홈케어 파견 프로그램 외에 심리정서 있고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진행은 참여자는 최소 100명 이상 하고요. 참여를 동의하는 사람 참여를. 그다음에 파견 프로그램 70%, 심리정서 30%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아동 45명, 45대 35대 가족 구성원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 대상을. 그다음에 홈케어 플래너 1인당 월별 최소 6회 이상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은 심리 상담, 일상생활 지원 정신 전문 서비스 연계이고요. 아동 학대 행위자 가족 구성 보면 심리 치료 제공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구성비도 높고,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 안전점검이고, 학대 행위자 같은 양육 기술이고, 가족 구성원도 아동 이렇게 해서 조금 이 뒤에부터 2순위부터는 조금 순서가 바뀌기는 해도 1순위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2019년 20년 아동 이 구성비입니다. 홈케어 서비스를 받은 50% 넘고요. 30% 10% 정도이고, 참여자 수도 50% 넘고요. 학대 행위자 33%. 근데 이제 내가 이 학대 행위자를 왜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함의와 재현에서 내가 이제 지적하겠지만, 그 아동의 심리치료를 제공을 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학대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홈케어 플래너 사업 자체가 목표라는 것이 재학대 유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대 예방 효과는 여기 보면 2.92%, 4.9% 유리였나, 개입 1개월 지나고 개입 1개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근데 이제 2017년도는 재학대율은 2018년도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으나, 이제 그 감소하는 비율이 이제 좀 큰 폭으로 감폭
그 정도가 낮았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재학도율이 높은 반면에 이제 이 감소 비율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위험수준 감소 봤더니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피해 아동 자존중감이 사후에는 높아졌고요. 그다음 외상 증상도 사전보다 사후에 낮아졌고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했더니 지지 표현, 합리적 표현 이런 감독과 같은 이런 거는 긍정적인 쪽은 측면은 증가하고 압력 처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감소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이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이 인력의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 서비스이고 선별적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이고 이거는 선정입니다. 지원자 선정이고 그 다음에 홈케어 플랜 이제 요게 조금 내용이 요게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하나는 서비스 문제. 정말로 학대를 억제할 수, 재학대를 억제할 수 있는 서비스, 다각적이고 풍부하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선별적이라는 게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인텐시브 서비스가 정말 제공되고 있는가? 지금은 이제 시작 초기이니까 뭐 우리나라 홈케어 플래너 스포터즈가 미국에 비해서 뭐 많이 뭐 안 됐어요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제 진행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대상이 타당한가 했는데 아동의 대상으로 되는 게 50%가 넘어요. 아동이. 그래서 학대 행위자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참여자가 원하는 실질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인가 하는 건데 사실은 그 학대 위험 사전 그 스크리닝 해가지고 16.4 미만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느 개개 가정마다 그때 상황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 이러한 그 서류의 어떤 점수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서비스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이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저위험 가정을 하지만 고위험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위험 학대 혹은 재학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가정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는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성 문제인데요. 인력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공통교육과정 4과목을 이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교육하고 이 소위 말하는 교육훈련 과정이 보다 더 진짜 충실하게 되고 좀 제도화되고 체계화돼서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고용 환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한 42% 같으면 10명 중에 한 4명이 1년 미만의 근무를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을 것으로 이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경력이나 내 어떤 노하우나 역량이 쌓일 기간이 못 돼요. 조금 하다가 이제 신변보호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 발제문 PPT 자료는 안 올렸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충분한 슈퍼비전 같은 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등등 그래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재학대 고위험 과정에는 다학제 팀도 운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 배화호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현재 국내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뒤에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내의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이죠.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개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배화호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세호 지역관리자님께서 사례 발표를 통해 본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의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 본 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지역관리자 전세호입니다. 본 사례를 발표하기 앞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 사례 개요, 두 번째 서비스 내용, 세 번째 사업 성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례 개요입니다. 사례 개요 신고 내용은 과거 친부가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학대를 가하여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본 기관에 사례 판단 결과 친부 및 친모는 부부싸움을 아동들이 노출하거나 평소 아동들이 독설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친부는 아동들이 서로 다투거나 잘못하면 기합을 주고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친모는 둘째 아동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친부에게 첫째, 둘째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였고 친모는 첫째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둘째 아동은 신체 정서학대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도입니다. 친모는 이전 가정에서 자녀가 한 명 있었고 현 가정에서는 친부, 친모, 첫째 아동, 둘째 아동 총 4인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면한 문제 및 욕구입니다. 첫째 아동의 문제 및 욕구는 인지 기능적 문제나 점검의 필요성과 인문계 진학을 위한 학습 욕구 표출, 사춘기로 인한 감정 기복, 자기 표현 능력 향상하기, 정리정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아동은 자기 표현 능력 부족, 형, 또래 관계에서 갈등 상황 발생 시 부정적 감정 표출, 정리정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모는 친모의 개인사 역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응을 내재하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부정적 감정 표출 및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부분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갈등 시 친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 친부는 부부 갈등 시 언어적 폭력이 있으며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동이 태어난 후에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친부는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욕설할 수밖에 없다며 합리화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부도 아동이 정리조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서비스 계획 과정에서 첫 번째 2022년 1월에 참여자 선정을 하였고 2월에 초기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초기 통합사회를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진행하였고 친모, 친부, 첫째 아동, 둘째 아동에 대해서 15회기 심리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첫째 아동에 대해서는 인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와 학습적 욕구를 표현했기 때문에 방문의 학습 지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8월에 사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첫째 아동의 심리치료 목표 및 내용입니다. 초기 때 치료 목표는 라포 형성 및 구조화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동의 상담의 구조화 및 규칙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목표를 합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이 인지적인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여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했고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지능 지수가 72로 낮음이 나왔습니다. 아동의 중기에 대한 치료 목표는 자신의 감정 인식 및 대처 능력 증진, 자기표현법, 자기관리 능력 향상하기, 정리정돈 교육입니다. 이에 대한 치료 내용은 아동이 가족 내에서 자기 감정을 알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 본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점검하여 변화 정도 강화 및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아동이 친부모에게 본인의 말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역학극을 통해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반영해 줌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증진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정의 정당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으며 본인 의사를 가족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훈습해 보았습니다. 말기에서 치료 목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긍정적 변화 유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아동과 본 회기까지 이행했던 과제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변화를 인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 변화를 점검하고 추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한 아동은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방문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에 인한 어려움을 도움해 줬습니다. 둘째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목표 및 내용입니다. 초기 치료 목표는 나포 형성 및 구조화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상담에 대한 구조화의 규칙을 안내하고 아동과 상담을 통해 목표를 합의했습니다. 중기에 대한 치료 목표는 자신의 감정 인식,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성 향상하기, 정의정돈 교육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동은 형과 갈등 상황 발생 시 본인의 분노는 가볍게, 형의 분노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학극을 통해 입장 바꾸기를 하였고 이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은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및 사회성을 함양하였으며 아동에게 정의정돈 필요성을 교육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아동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갈등 상황 역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이 분노를 표현 및 표출하는 방법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교육했습니다. 아동이 대화 시 사용하는 부정적 언어들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로 쓰는 부분에서 교육하였으며 놀이를 통해 규칙 준수 및 의견 조절을 통하여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말기의 치료 목표로는 자신의 변화 인식하기, 자기주도 경험을 강화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동과 본 회기까지 임했던 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변화를 인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인식 점검 및 대처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친모입니다. 친모의 초기의 목표는 라포 형성 및 상담의 구조화와 친모의 정보 탐색 및 정서적 지지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친모의 발달 사이에 상당한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친모가 경제적 결핍, 우울감,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들과 부정적으로 소통하고 갈등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파악됐습니다. 중기에 대한 목표입니다. 친모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 이야기, 가족과의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아동들과 정서적 공감 및 가족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법 이해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과거 친모의 양육 태도 점검 및 아동과의 긍정적 의사소통법을 알아보았고 아동들과 긍정적인 정서 소통을 시도한 후 성공 경험을 하였습니다. 친모에게 아동들이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친모가 교육 및 지지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훈습하였습니다. 또한 친부와의 역동을 재탐색하고 갈등 관계 완화를 위한 의사소통법을 훈습하였습니다. 말기에 대한 목표입니다. 목표는 친모의 일상 변화와 적응 수준을 파악하기와 가족들의 정서 교류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친모가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받던 것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정서 소통을 하지 않고 아동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정서 소통을 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분노나 우울감이 발생되지 않아 평온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친부 부분입니다. 친부의 초기의 목표는 상담의 구조화, 정보 탐색, 친부의 자아와 상담에 대한 열망 탐색, 아동 이해에 대한 친부의 욕구 파악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친부의 아동들과 관계 문제를 탐색하고 친밀도,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양육 태도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친부가 생각하고 있는 각 아동의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의 자존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중기의 목표는 올바른 양육 태도 형성하기, 다정한 향상 방법 탐색하기, 가족 간의 안정적 의사소통력 향상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친부의 과거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추후 아동들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및 훈육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아동들과 대화 시 경청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결과 친부와 아동들 간의 친밀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친부가 아동들에게 격려 및 칭찬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부가 아동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좀 더 신뢰감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친부에게 부부 갈등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친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의사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기 목표로는 가족 관계의 긍정적 변화 점검 및 유죄범을 모색하기입니다. 내용으로는 친부와 가족과의 친밀도가 향상된 부분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재탐색한 후 상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 성과입니다. 사업 성과에서 위험 수준별 개입 사전 촉도 검사 결과표입니다. 사전 검사에서 13.1점, 사후 검사에서 6.1점으로 점수가 총 7점 감소하였습니다. 행위자 요인으로서 친부모는 가족 간 정서 지지와 긍정적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 및 부부싸움이 소거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요인으로 보았을 때 아동들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 자기 표현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가 원활해졌습니다. 첫째 아동의 SEI, TACC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입니다. SEI에서는 아동은 현재 자신이 어렵다고 보고한 학업과 관련하여 이를 노력하면서 꾸준한 성취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습니다. TSCC는 초기 상담 시 진행한 사전 검사에서 보고된 우울에 대한 요소 역시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에 대한 SEI, TCC 사전, 사후 검사 결과입니다. SEI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긍정적 관점이 낮았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보호와 더불어 점수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TSCC 부분에서는 친부모와 아동들이 훈육에 대해 적응적인 부분과 아동의 변화로 인해 불안, 분노, 외상 증상이 소거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PAT 부모 양육 태도 검사 결과입니다. 친모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모는 아동들에 대한 요구나 간섭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친모는 아동들의 사적인 시간이나 또래 관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어 아동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분위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친부에 대한 PAT 결과입니다. 친부는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긍정적 소통하기 위해 또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아동들에게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아동들과 친부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별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은 감정 카드를 통해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은 친부모 및 동생과의 대화 시 자기 표현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종합심리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지능 수준이 낮음으로 판단되었고, 아동의 학습이 부진했던 요인을 발견한 바 본 기관에서는 방문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 및 본인의 만족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둘째 아동은 형과의 갈등 시에 본인의 행한 행동에 대해 작은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 것을 크게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상담 시 입장 바꾸기를 통해 형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은 초기에 친부모들에게 인정받고자 형을 따라했지만 현재는 자발적으로 가정에 기여하려고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과거에 승부욕으로 인해 주변인들과 갈등 상황이 끝난 경우가 많았지만 상담 이후 이러한 부분이 많이 소거되어졌습니다. 친모입니다. 친모는 상담 초기와 달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양육태도의 문제를 탐색하고 부정적 행동을 수정하여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이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감과 동시에 아동들 및 친부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친부와 친모는 소통 방식이 개선되면서 갈등 상황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인식과 의사소통의 방식 변화를 통해 아동들과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긍정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 훈육이 아닌 아동들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 훈육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통합적인 가정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례 판단 시 방임을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치료사 방문 당시 가정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이를 목표를 세우고 개입하였습니다. 상담 이후 두 아동은 모두 자발적으로 가사일 및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서 집이 청결해졌습니다. 또한 친부모와 두 아동은 친밀감과 신뢰감이 증진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들과 친부는 캠핑을 가는 등 가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관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부부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전 감정 및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대화 시에는 욕설 및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 및
독려함으로써 갈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부와 친모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가정 내 재학대 요소가 소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 지역관리자 전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세호 지역관리자님의 발표였습니다.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친모, 친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이 됐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전세호 지역관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빛고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동건 관장님의 발표인데요. 2022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빛고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동건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이 기관 위치하는 지금 위치가 그 광주의 오남시장 옆에 있어가지고 저희 그 건물 앞으로 그 트럭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장사하는 트럭이. 그래서 발표하는 데 있다가 혹시 그런 소리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발표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이제 홈케어 플래너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약간 통계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그 통계를 조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더니 가정 내에서 약 87%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약 82%가 부모로 현재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서포트 사업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약간 아까도 나왔는데 좀 정리해 드리자면 51개 기관이 작년에 수행을 했고요. 예산은 약 61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수행 인력은 896명 활동했고요. 이 서비스에 참여한 우리 인원은 5,2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홈케어 플래너 파견, 그 다음에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기타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지금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어떤 그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직접적 또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그 아젠다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2017년도에도 아동학대, 특히 재학대 관련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소한 차원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좀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목적으로는 아동학대 위험 가정에 플래너들이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재학대 위험 감소 및 아동학대 후유증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아동 안전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동 사례 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당시에 설정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좀 사업을 했더니 방금 우리 그 전세호 관리자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효과가 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먼저 아동 그 위험 요인이 약 40% 감소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에 11.12점이었던 점수가 사후에 6.7점으로 약 40% 감소된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후유증이 상당 부분 좀 회복이 되어졌는데, 대표적 후유증이 이제 뭐 중추신경계 손상이라든가 감정 조절 기능 저하 또는 충동 조절 능력 저하 등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역시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했더니 아동 자아 존중감이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약 2점 이상씩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 등도 마찬가지고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아동용 외상 증상 평가 척도를 봤더니 역시 그 외상 어떤 증상이 상당 부분 이렇게 감소되어진, 피해 등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도 이렇게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약대와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제약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본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 검사를 실제 좀 시행했더니 역시 사전 사후로 좀 구분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지지 표현했던 점수가 52.1점이었다면은 사후에는 59.8점으로 약 7점 이상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표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증가가 되어졌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성취 압력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처벌, 과잉 기대, 비일관성 이런 어떤 태도들은 사후 프로그램 이후에 상당 부분 이렇게 감소되어졌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요. 이걸 이제 그 유출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 9월 6일 날 실제 이 홈케어 플래너 서포트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 또 팀장 또 실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조금 이제 나눴는데 그때 나온 좀 이야기드립니다. 첫 번째가 행정 자격 간소화죠. 특히 이제 이 모금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서 서류 간소화가 조금 그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사업 운영의 강화를 위해서 사전 사후 검사 척도가 현재는 그 한두 가지 정도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다양화시키자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인용 워크북을 좀 제작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의 전문성을 좀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파견하는 이제 그 인력들이 사회복지사와 또 이제 임상 심리 치료사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어지고 또 전문성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파견한 인력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2022년 방문형 가족협약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좀 실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공동 모금회가 실시해왔던 홈케어 플래너 사업의 효과성이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 발전시킨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하에서 복지부가 내년에 이제 이 사업 한 예산 40억 이상을 지금 확보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플래너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를 예방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관리 핵심 기관으로서의 사업을 보강하며 또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정착 또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내년 시행이 되어지고 20개 기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저희가 좀 희망하는 것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내년 20기간이 시작되려면 현재 지금 전국에 71개 아보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건데 일시에되기 다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형 가족 프로그램이 전체 아보전에 시행될 때까지는 이 홈케어 플래너 서비스 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전 방안으로 이제 제가 좀 고민한 것이 사전 예방적 접근의 시도가 좀 필요하겠다. 현재는 아동학대가 발생된 이후에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심리 치료라든가 또 부모에 대해서 양육 태도 기술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하고 상담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접근들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쯤이면은 사후적 접근보다는 어떤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관심이 필요한 가정에 가정 방문을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라든가 심리 상담 이런 어떤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임신 출산 가정의 미혼모부 가정을 확인해 가지고 사전에 방문하는 서비스, 10대, 20대 출산 가정, 세 번째는 계획이 없는 임신이나 출산한 가정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런 가정들은 혹시나 학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를 좀 이렇게 가지면서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로 43명 아동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86.3%가 가정 내에서 사망이 이루어졌고요. 연령대를 봤더니 1세 미만 아동이 46.5%, 그다음에 1세 아동이 16.3%로 1세 아동까지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 10대, 20대 출산 가정에 이제 부부들이 아동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한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양육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이렇게 발생됐다는 점을 좀 체감을 했고요. 또 이제 미혼모부 가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혀 그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덜컥 이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학대 위험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임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떤 양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양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산모들이 그 산부인과를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당신이 지금 한 임신이 계획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걸 꼭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되지 않는 임신 같은 경우에는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원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과 좀 유사한데요. 일단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격 기준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임상심리사라든가 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같은 현재 거의 다 지금 민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심리치료 사업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공인된 자격을 확보하신 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체계적인 사업 수행 인력 관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현재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수행 인력이 2년 되면 이제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 기준도 조금 일원화되어 있고 또 수행 인력도 안정적으로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처우를 합당하게 지금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플랜은 자격기준 체계화 필요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이제 유사한데 일단은 자격기준을 조금 규격화 또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그 일정 어떤 교육들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따른 분명한 역할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플래너의 그 서비스 내용이 이 심리 치료가 지금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외상들이 있고
또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치료 쪽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이제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 저희가 펼치게 된다면은 사회복지적 접근이 조금 더 그 서비스가 조금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구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무적인 정기 수시 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교육 체계를 좀 강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의 주체적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참여 동의하는 가정은 이미 변화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들이 거부를 합니다. 일단 가정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것은 이 가정은 이제 이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참여 적극성은 결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되어진다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 홈케어 플래너의 태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 것보다는 그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삼고 그 가족과 플래너가 같이 어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어떤 그 참여자의 적극성을 조금 더, 또 효과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너나 관리자는 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 수립할 때 비공식적 자원,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인척, 이웃 등을 그 프로그램 계획에 좀 포함시켜가지고 제약대 예방이 조금 더 뭐랄까요, 연계성 있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막 불교 속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태도들,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이렇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번째,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예방적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사망 사건은 50% 이상이 1세 미만 아동이고 또 10대, 20대 출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임신 출산 때부터 미리 좀 대상을 타겟화하고 서비스가 그러니까 예방적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 헬스 패밀리 아메리카 정책을 보더라도 그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신생아 부모에게 개입하는 것을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받은 가정 방문사가 임산부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맞춤형 상담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예방적 프로그램, 또 호주나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이제 사후적인 어떤 접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그 예산 투입의 적절하느냐 하는 어떤 그 의문도 계속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복 종동 모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적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플래너 서포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효과를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창출했는데, 내년부터는 또 이제 사회복 종동 모금회가 좀 새로운 어떤 기획, 그러니까 새로운 기획이라는 것은 해외처럼 어떤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 해본다. 그래서 0세 3세 아동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금 보편적 조기 방문, 가정 방문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좀 선도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있네요. 그 방문형 가족 지원 사업 운영의 재원 안정화인데요. 지금 이 플래너 사업이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플래너들의 빈번한 교체가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원을 안정화해서 이 프로그램이 일시적이고 또 어떤 한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님의 발표였습니다.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주시면서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발전해야 할 방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이상균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3시 10분인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잠시 뒤 3시 20분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가신 뒤에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종합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이상균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저는 그럼 이상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토론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이상균입니다. 네, 앞선 시간에 세 분의 배화학 교수님, 전세호 지역관리자, 그리고 이동문 관장님의 그 발제를 듣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역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토론자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김준미 팀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아마 지금 화면에는 제 모습만 나가는데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또 본인이 좀 소개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동국대학교의 최상미 교수님이 또 토론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평가센터장으로 계신 김선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의 토론자 일단 저희들 아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아마 토론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재미 팀장님과 최상미 교수님 그리고 김선숙 센터장님의 순서대로 앞서의 발제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학대의 예방, 특히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은 각 토론자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준미 팀장님부터 토론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김주미라고 합니다. 우선 홈케어 플래너라는 사업을 지금 또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이 계속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시도해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 아동과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되어서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향에 또 동의하면서 또 본 사업이 좀 더 잘 안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 사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사업과 또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또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봤을 때는 몇 가지 겹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과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이나 또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지 등등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홈케어 플래너라고 하는 이 가정방문 서비스가 결국엔 아동에 대한 발달이나 아동 양육에 대한 기술, 또 아동 그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또 부모 교육이나 양육 상담 등 사실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을 사실 다루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담당자의 업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적은 되게 큰데 내용은 또 너무 작거나 또는 줄 서비스가 없다거나 이러면 사실 또 언밸런스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에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앞서 발제자들도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직무가 무엇이고 그 직무에 맞는 자격이 무엇이고 그 자격에 맞는 처우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잡혀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로 봤을 때는 각각의 역할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 홈케어 플래너나 임상 치료하시는 홈케어 플래너나 여기서 보면 지역 관리자나 이 역할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구나라고 사실 잘 죄송합니다.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더 잘 구성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동행 플래너는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라고 좀 찾아보기가 죄송합니다. 잘 어려웠어서 좀 역할이 명확히 되어야 역할에 따른 자격 기준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른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역할이 이렇게 명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아동학대 가정일수록 외부 자원들과의 관계가 사실 이렇게 돈독하게 되지 않으면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는 내 아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시수학은의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가정방문 사업해 보니까 특히 영유아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많으나 이렇게 낯선 사람을 훅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특히 가해자가 있는 가정일수록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 플래너들이 어떻게 면담을 해야 하며 관계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또 바뀌고 만나고 또 바뀌는 것이 과연 이 가정에 필요한가 아니면 조금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은 한 명, 그래서 사실 플래너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가 주고 받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이게 무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관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계 협력이 정말 얼마만큼 되게 중요한지가 이사베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문 인력들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드러나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나 이렇게 가정방문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이제 관건이 이제 수행 인력들의 안전 문제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료에서도 보면 수행 인력들의 뭐 성별 분리 통계가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또 여성들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특히 행위자를 만났을 때 위험 상황이 분명히 노출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것이 단지 교육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사실 이건 앞선에 살짝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수행 인력들, 특히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상담원과 또 지역 관리자라는 분하고 또 사회복지 홈플래너하고의 역할이 되게 좀 중복될 수 있겠다.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잘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역할 구분이 명확해지면 사업의 효율성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에 보면 2020년 사업 결과에 보면 참여 기반이 51개 센터고 사업 수행 인력이 893명, 서비스 인원이 한 5,000명. 그러면 각 한 개 센터당 수행 인력이 평균 18명이거든요. 그럼 사실 되게 많은 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 서비스를 받은 센터당 평균으로 보면 103명밖에 안 되고, 또 그렇게 다시 또 따져보면 1인당 평균은 5케이스밖에 안 돼서 이게 맞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부각시켜 줄 수 있지? 이라는 부분이 질적인 담보들을 분명히 다 많이 하고 계시긴 하겠으나 이게 좀 드러날 수 있으려면 인력 구분, 각 프로세스들을 얼마만큼 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서비스의 질 제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방문 서비스를 이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방문 서비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냥 가서 보고만 오는 것도 아니라면 또 어쨌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건 앞에 발제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인가, 아니면 주는 제공자의 서비스에서 그냥 그치고 있는 건가, 이런 거. 또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지만 막상 준 서비스들을 이렇게 다시 보면 너무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얼마만큼 잘 담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후에라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가정들의 특성을 좀 보면, 제시해준 내용에서도 보면 주로 남성이 많고 30대 이상, 40대가 이상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아동학대 현황제 보고서를 보면 결국엔 아동학대 주 요인은 아동 양육 태도나 양육의 부족한 부분들, 방법을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가해자들의 가정에 가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가정방문 서비스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오히려 그 서비스 피해자 아동들을 조금 더 질적으로 좀 지원해준다면, 가정에 가는 것은 결국엔 아동이 그 가정 안에서 얼마만큼 케어받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앞서서 다 말씀해 주신 거라서 그거는 이제 다음 거는 제가 빼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연계협력 체계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저희도 다음 주에 공공화 1주년을 기념해서 포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영국의 그 워킹 투게더가 사실 저희들은 되게 신선한 충격이거든요. 각자 열심히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잘 협업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플래너들의 역할은 결국에는 지역의 자원들을 얼마만큼 주고받게 해주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라고 봤을 땐 그 지역의 수많은 되게 다양한 체계들과의 협력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 자칫 플래너가 이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협력 체계들을 아주 촘촘하게 한다고 하면 이 아동이 살고 있는 동단위 안에서, 작게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면 아파트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촘촘하게 지역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신고 체계도 만들어지고 예방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1000개의 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지역사회를 어쨌든 기반으로 볼 때 이 플래너들이 얼마만큼 지역사회랑 협업하는지, 그 협력적으로 하려면 또 그런 역량들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희도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지만 생각보다 교육으로 연계 협력 강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인력이 그만큼의 그러니까 민감성, 감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하시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이렇게 키우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어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영유아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근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으시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측면에서도 영유아를 더 많이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36개월까지 가정방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예방을 또 하고 있는데 이 플래너들이 그런 사업들과 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최근에 이제 만 3세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어떻게 또 유기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되면 가정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찾아와서 아이들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피로감도 높여지고 이게 오히려 아이를 잘 키워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더 이렇게 사글이 이렇게 삭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지역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계속 학대 가정이나 피해 가정 아동을 계속 보면서 사실 영유아나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많은 현실이거든요. 이 지점을 저는 조금 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건드려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제안인 것 같아요. 그 서비스를 동의하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비스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가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기반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플래너들이 반드시 그들의 가정을 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인의 플래너들의 역량으로만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민 팀장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 사업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아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 목표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업무가 구체화돼야 되며,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체계 구축,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는 이거는 홈케어 플래너 사업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체계에서 모두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 서비스 제공에서의 어떤 참여의 강제성 혹은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모든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의 최상미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의 최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아동학대가 제 전문 연구 분야는 아닌데요. 제가 모금의 배분위원 자격으로 지난 2년간 이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을 심사하고 좀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중심으로 제 의견을 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홈케어 플래너 서포트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효과들이 발견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재학대가 실제로 감소됐고, 또 학대 피해 아동이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학대 요인도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좀 가졌고, 그리고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또 해당 가구가 가지는 다른 문제들도 발견해서 개입의 기회를 좀 갖는다든지 연결한다든지 그런 효과들을 가지는 걸로 이제 검증이 되어 왔고, 그 효과는 사실상 더 이게 길어지면 더 커지리라, 더 이렇게 경험것들이 쌓여지면서 더 커지리라, 그렇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5천년도 사업이잖아요. 벌써 이제 전국 사업은 모든 이 기관이 하는 사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5천년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고 또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홈케어 플래너 서포트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이 향후 과제라고 제안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원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 모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는 고민이었어요. 이게 사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사업은 너무나 당연히 공공재원, 정부 예산은 포함돼서 수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모금의 복권기금에 좀 의존하는 면이 있어서 그게 좀 우려되고 좀 그걸 사실 그리고 모금회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의 지원은 이 시범사업 좀 지향하는 걸 방향으로 하고 있고 본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향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측면에서 이제 좀 지원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복지부 사업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또 운영될 예정이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례관리 사업이자 이제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그 효과성이 검증되면서 안정적으로 이 공공사업으로 정착되고 확대되어가는 그런 첫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이 사업을 좀 내년부터 실시되는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이 잘 이렇게 정책되고 확대돼서 이 공공재원으로 좀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 말씀을 앞서서 많은 발표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우나 안전 같은 이슈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홈케어 플래너 서포트 사업에서 지역관리자 선생님들은 기간제로 그리고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은 시간제로 굉장히 고용 안정성하고 처우가 낮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진입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을 낮추는 정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정적이고 계속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시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정착됨에 따라서 정말로 서비스 질 확보 측면에서라도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 관련 사업에 있는 선생님들의 고용 안정성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우 보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때 심사하면서 보면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이 사실 사례마다 가정방문 가시면 사례마다 사실 심각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덜 필요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거의 동일하게 주어진 프로그램을 딱 몇 회기면 몇 회기 그 프로그램을 다 거의 동일하게 제공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꼭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일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 직에서의 경력이나 경험이 길어지면 좀 더 자율성이나 권한 같은 것도 가지게 되시고 그러면 유연하게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좀 다양하고 좀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비스 질 측면에서 슈퍼비전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홈케어 플래너 사업에서 보면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이 지역관리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팀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슈퍼비전도 받고 있기는 한데 지역관리자 선생님들이 일부 지역관리자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을 제공할 만한 역량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없거나 해서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자하고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뭐 자격관리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슈퍼비전도 번아웃을 예방하고 또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또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뭐 광역별로 그런 외부 슈퍼비전이나 동료 슈퍼비전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슈퍼비전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보면 슈퍼비전도 하려면 사업비가 좀 필요한데 특히 외부 슈퍼비전이나 이런 거 하려면
이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전 말씀도 앞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계속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제공자의 폭력 피해 경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뭐 반드시 동행인하고 함께 방문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예방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할 필요 있고 또 교육하고 또 다 공유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또 중복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보다 보면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 홈케어 플래너 서포트 사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 가정에서 코로나 위험이 있으니까 비대면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사실 좀 많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가정일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홈케어 플래너 사업하고 방문형 가정회복 내년부터 실시할 회복 프로그램의 차별성하고 중요성은 상당 부분 가정 방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대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 가정 환경을 파악한다든지 가족 구성원의 역동을 파악한다든지 또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또 새로운 문제를 뭐 발굴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은폐하는 그런 단서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 서비스로 운영하고 그러려면 또 대면 서비스의 위험률을 낮추는 준비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비대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을 그냥 요청했으면 바로 그러니까 가구나 대상자가 요청하면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될지를 면밀히 좀 검토하는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체계도 좀 구축할 필요를 제안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민 교수님께서 앞서의 김재미 팀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지적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홈케어 플래너스 서포터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인력의 어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이 확장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로서 좀 정교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는 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평가센터장으로 계신 김선숙 교수님이 토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김선숙입니다. 앞에서 이제 세 분의 발제를 해주신 발제자 선생님들하고 또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 충분히 이 학대가정 지원 사업인 홈케어 플래너가 서포터즈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효과가 있고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일단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은 크게 두 축에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외부 기관을 연계한 그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이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두 축으로 이제 크게 진행을 되고 있고, 사실 아까 배학 교수님도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틀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영국이나 호주, 핀란드 이런 그 외국의 학대 예방을 위한 그 선별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는 재학대 가정을 지원하긴 하지만 또 재학대 가정 중에서는 저위험 가정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재학대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그 위험이 감지되는 가정은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위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 발제자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분도 그렇고 배학 교수님도 그렇고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조목조목 항목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대 위험 수준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 뭐 아동들도 치료 효과가 있었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학대 피해 아동이나 행위자의 변화가 이 사업으로 인한 것인가, 이런 약간 김 빠진 문제 의식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그친 것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게 확대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런 필요성이 이미 많이 공유가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저는 이 토론을 이제 가름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인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인력의 자격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또 처우, 또 교육이나 슈퍼비전 체계를 포함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에 참여한 가족의 변화가 있었고요. 이런 변화가 원래 이 사업의 목표인 학대 위험 수준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학대의 발생률도 상당 부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앞에 제가 굉장히 김 빠지는 이게 과연 이 사업의 효과인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서비스의 효과인가, 또는 심리정서 지원의 효과인가, 이런 회복 프로그램의 효과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가정방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의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이 홈케어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서 이 사업 수행 매뉴얼을 봤는데, 그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홈케어 플래너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홈케어 플래너의 자격 요건은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에서 3급 자격증을 수취한 사람. 이게 이제 자격 기준의 가장 공식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과 상관없이 몇 과목을 들었으면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해서 이런 심리학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별표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인력 채용 어려울 시 관련 학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등 관련 학과 재학 중 3학년 이상인 학생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은 사회복지사 홈케어 플래너라고 하지만 첫 번째 있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것이 과연 이런 재학대 발생을 위한 사업에 그 인력의 자격 조건으로 적절한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좀 들었고요. 수행 인력의 자격 요건 어디에도 사실 그 자격증 1에서 3급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전문성, 어디가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 우리 여러 번 하고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의 질은 인력에 대한 처우나 고용의 안정성 이런 거하고
또 별도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상 17년부터 모금회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인큐베이팅하고 그 성과가 지금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년에 방문 서비스로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이 시범 사업이지만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수행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은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서비스 수행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과 함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슈퍼비전 체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면 우리 요번 지금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하고 상당히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고하게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교육이나 슈퍼비전 체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서비스 수행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슈퍼비전 계획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이게 이제 아동에게 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조금 더 많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에도 저는 그 말씀에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유사한 그 사업의 성과가 이미 확인됐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대가 이제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 연령으로 포괄을 한다면 약간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저연령 아동의 보편적인 가정방문 서비스와 그다음에 고위험 가정의 그 선별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로 두 트랙으로 가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부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훨씬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약간 시범 사업 기간에 좀 사업 대상을 초점화하셔서 그 성과에 대해서 선별적인 서비스의 원래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이것을 1년이든 2년이든 진행을 하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져갈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또는 아예 선별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로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이런 그 좀 방법에 있어서 사업 대상에 있어서 초점화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토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마 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이나 의견들을 주신 것과 토론자들의 질문 중에서 제가 좀 선별해서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의견과 혹은 답을 듣는 시간을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그 배아욱 교수님한테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가장 적합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임의로 골랐는데 홈케어 이 플래너 서포터스 혹은 방문형 가족 지원 사업이 이제 개선 발전돼서 확대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 성격의 사업의 목표의 어떤 명확화, 사업 대상의 초점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아욱 교수님이 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전세호 선생님한테는 뭐 이 채팅창이나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양질의 고급의 어떤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사람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을 때 처우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장의 실무자의 관점에서 이런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요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방문형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 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방문형 가족 지원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확장하려면 현장에서 필요한 것, 뭐 지금 내년도에 뭐 20개 기관 선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 어떤 선에서는 좀 지원이 되고 어떤 규모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의견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뭐 채팅창에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시간상 다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아동권리 보장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집 나중에 뭐 보고회 자료를 통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각 발제자분들이 한 2분 내외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배아욱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홈케어 플래너 스포티지 사업은 말 그대로 시작할 때의 목표이자 설립 그 목적이 아동 학대, 가정의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일어난 가정에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자 근본적이자 어떤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이고 거기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제 학대 행위자의 학대 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아동 학대 사례 관리를 보다 더 통합적으로 하자 하는 이제 두 가지가 목표인데 그래서 홈케어 스포터즈 사업이 결국은 저위험 가정을 좀 대상으로 해서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저도 발제를 하였고 뒤에 세 분이 토론을 하였지만 일단 고위험성 가정하고 저위험성 가정, 그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서 예방을 하거나 단절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세 분의 어떤 발제자하고 세 분의 토론자가 이제 토론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의 문제점, 서비스의 문제점, 뭐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참여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례 관리의 문제점 쫙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효시를 이룬 것은 상당히 의의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보다 더 이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하면 이 사업이 무궁무진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세호 선생님께서 인력의 처우 혹은 이 인력의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원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강기부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관리자 전세호입니다. 먼저 인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은 고용에 대한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지역관리자가 현재 저도 올해까지 해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본 지역 관리자는 이제 계약직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고용 안전성 보장받을 수 없고요.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도 프리랜서이고 그런 이제 고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성이 조건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홈케어 플래너 선생님들이 예산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당 금액이 정해진 이게 연도마다 변화가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가장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의 안정성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일정 취소되거나 이런 거 소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소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면 이런 처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근 관장님께서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 사업을 포함해서 방문형 가정지원 사업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어떤 식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홈케어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일단 보건복지 본회사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내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장원에서 관련된 어떤 설계나 내용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좀 보장을 많이 전달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또 적용이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년에 방문형이나 또는 홈케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좀 필요한 것들은 예산 집행의 어떤 융통성 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거의 지금 심리치료비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심리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의학과의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대행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실제 이제 파견 인력들 대부분 이제 심리치료 관련된 인력이 파견돼가지고 심리치료 관련 또 상담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부분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김준석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그러면은 플래너의 전문성 때문에 효과가 있었느냐? 다른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가정방문 자체가 하나의 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일정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2, 3년 전에 이제 어떤 프로를 좀 진행해 봤냐면은 그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는 아니고 행위자가 친부고, 근데 친모는 이제 방관자죠. 근데 방관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유축이 되어 있고, 또 우울감도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방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제 친모에게 저희가 그 미용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헤어 서비스를 좀 제공해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그분에게는 좀 충격이었고 자기가 들어간 그 삶에 대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삶에 대한 태도들, 또 아이들 양육 태도들이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좀 물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좀 열려 있는 예산 집행들이 오히려 어떤 가정을 좀 변화시키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집행 융통성을 좀 요청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주거 지원 같은 경우 도배라든가 장판, 또 뭐 싱크대 설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교육 지원, 아이들 학원비라든가 또 어떤 그 좀 특성되어 있는 어떤 그 교육 관련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굉장히 그 골프를 배우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뭐 골프 레슨 관련 지원이라든가 또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 뭐 이런 부분들 조금 그 예산에서 좀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는 조금 이제 홈케어에서는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여행이라든가 또는 그 가족 사진 촬영,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죠. 그 다음에 외식, 식구가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런 것들이 일단 행위자나 행위자들도 이제 하나의 그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그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좀 열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하실 말씀과 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했을 때 거의 예외 없이 다 합의하고 혹은 부인할 수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정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스나 방문형 가족 지원 사업이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그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포럼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향후 사업에 잘 반영돼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의 틀을 마련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 참여해 주신 6분의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고 마이크를 진행자 분들에게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시간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진행자 그리고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궁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우리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럼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난 후에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역 키트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